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달장애인의 정신과 약물 복용에 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조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장창현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세계 한국 사회적 의료기관 연합회 회원기관을 순회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 관심 분야는 정신의학의 문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의사결정.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효과와 부작용을 견주어서 함께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당사자,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제 비판정신의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비판정신의학은 정신의학을 단지 비난하자가 아니라 비판해서 장점과 단점을 견주어서 받아들일 건 또 받아들이고 또 비판할 점은 비판하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그 비판정신의학 교과서를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이 이제 10월 14일에 발간이 됐는데요. 여기 내용이 또 이 발달장애 당사자분, 가족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정신과 약을 좀 덜어가고 중단하는 내용에 대한 또 독립적인 챕터 단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제도권 정신의학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절하게 약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약을 덜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교과서에서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또 중요한 좋은 어떤 힌트들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성소수자 정신의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요. 어쨌든 이 다양성의 차원에서 마음을 좀 돕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힙합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힙합이 자기 고백적인 또 특성이 있고 그게 마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서 그 관점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제적인 학문적인 또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발달 장애인의 정신과 약물 복용 현황이 어떤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올바른 정신과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대략적으로 정신과 개별 약물에 대해서 아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달장애 인구는 2014년 조사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은 20만 명, 그리고 자폐장애인은 약 2만 명 정도입니다. 각 인구의 0.48%, 0.04%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굉장히 적은 비율인데, 근데 이들의 정신질환 혹은 이제 문제행동, 어려운 행동이 어느 정도 동반되는지를 조사해보면 지적장애인의 25%, 그리고 자폐성 장애의 70에서 72%가 동반되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적장애의 20%, 자폐성 장애 20에서 60%가 문제 행동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 행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저는 이 어려운 행동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사자도 어렵고, 당사자를 돕는 조력자도 어렵고, 이렇게 뭐 문제라고 하면은 막 없애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단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조금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행동이라는 표현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 행동,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나 물건의 손상을 일으키는 행동, 새로운 기술 획득에 방해가 되는 행동, 결국은 환자, 당사자 자신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모든 행동입니다.
이게 고립시킨다는 게 무엇보다 제일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행동, 뭐 챌린지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한 예시는 뭐 자타해가 있을 수 있겠고, 파괴적 행동, 철회, 성적 행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발달장애인들의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고 뭐 어려운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를 봤는데요. 정신과 약물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나를 이제 세계의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2015년 영국의 연구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환자의 약 50%가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고, 이 중 절반은 같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처방이고, 나머지 절반은 문제 행동에 대한 처방으로 결과를 낸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미국에서는 발달장애 환자의 60%가 정신과 약물 처방받고 있고, 그 중에 절반이 공존하는 정신질환을 진단받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도 기회가 돼서 함께 같이 연구한 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심평원 자료, 빅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발달장애인에서 정신과 약물 처방률이 얼마나 되나를 봤는데 우리나라도 뭐 영국, 미국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전체의 46.8%가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고 있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죠. 근데 이렇게 약물의 투여가 많은데 과연 그러면 처방 관리는 잘 되고 있을지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좀 생각해 보면 뭐 입소시설에서 촉탁이제를 통해서 관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환자의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 조력자가 환자를 대신해서 혹은 환자와 함께 외래 진료를 받아서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돌봄 제공자에 따른 정보 제공 능력의 편차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적의 처방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수련 시절에 경험한 사례였는데요. 발달장애인의 정신과 약물 부작용 사례였습니다. 27세 남자 환자분이었고요. 이분은 지적장애와 자폐장애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대와 20대 때 공격성으로 2차례 정신과 입원한 경험이 있고요.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고 아버지의 병환, 누나의 결혼으로 23세란 늦은 나이에 복수기관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성이 힘들다고 여겨져서 복지관도 이제 한 군데에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게 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신과 입원 후에는 시설에 돌아간 지 1년 만에 장폐색증이 와서 소화기내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뭐 장이 이제 거의 마비 상태였고, 뭐 변비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뭐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입원해서 이제 약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협진 의뢰를 받았었고요. 정신과가 개입해서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불면증도 나타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사지가 뻣뻣해지는 모습, 그리고 행동 문제. 그러니까 일부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고 일부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보였었고, 소화기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어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전과가 됐습니다. 정신과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하면서 한 달 동안 약을 조절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이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으로 보여지는 것은 항콜린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인 변비, 그리고 자불안석증,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 그리고 급성 근긴장 이상증, 갑작스레 근육이 굳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었는데요. 약물 조정은 신중히 해야 된다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어려웠던 것은 공존 질환도 있으시고 문제 행동도 동시에 있으셨어서
정신과 약물 치료의 어떤 좀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좀 쉽지 않았고요. 효과와 부작용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과 용량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근데 발달장애 환자분들,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분들에 있어서 약 조절의 큰 원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타트 로우, 고 슬로우,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 아래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봄 제공자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제 가족분들, 누나가 이제 양육 주 돌봄 제공자였는데, 누나분께도 지금 이 당사자분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부작용 경험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앞으로 퇴원 후에도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작용 경험은 치료 수능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설명되지 못한 부작용을 이렇게 겨우겨우 감당하면서 약을 계속 복용할 당사자분, 가족분들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지만 부작용이 있지만 또 아셔야 되는 것은 정신행동 증상에 정신과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섬세한 관찰을 동반한 약물 치료는 발달장애인의 정신행동 증상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정신과 교과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약을 쓰면은 뭐 다 된다, 약물 치료를 받으면 다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치료를 잘 이용하려면 약물 사용에 대한 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원칙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시면요. 이건 2009년에 월드 사이키아트리 세계 정신의학이라는 학회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적장애인의 문제행동 조절을 위한 정신과 약물 사용 원칙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 처방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환자의 힘듦을 덜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의 고립을 막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물 처방은 비약물적 관리만으로 어려울 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챌린지 사업의 발표회이기도 한데, 사업 발표회. 이런 챌린지 사업 같은 비약물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용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고려해야 하고, 효과와 부작용을 견주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약물과 그렇지 않은 약물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헛수고를 좀 덜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약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접근을 같이 한다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은 약물이 명백하게 있는데 그걸 다시 쓰는 거는 힘든 코스를 다시 밟게 하는 거니까 이 정보는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작용이 있었을 때는 이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치료 계획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과 그렇지 않은 치료 방법이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적합한 지역, 국가 가이드라인 하에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는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정신과 약물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발달장애인, 정신건강 가이드라인, 이런 제목의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을 이제 그냥 이렇게 편집해서 실어 놓은 느낌이 강하고, 아쉽게도 약물 사용의 이제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목소리를 내셔서 전문가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좀 주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칙 가이드라인 이어지는 내용은요, 약물 처방 이후에 지켜야 할 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적절한 신체 검진이 이제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하고요. 이 이유는
정신과 약을 사용하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제 쉽게 말하면 살이 좀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적장애인 분들이나 발달장애인 분들의 주로 사용하는 약은 항정신병 약물,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약 대표적인 게 항정신병 약물인데요. 그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살찌는 대사적인 부작용입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체 검진을 적절히 하고 또 신체 활동을 적절하게 독려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이 때로는 적응증 밖에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원래 사용 범위는 조현병 치료죠. 근데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서 조현병이 없지만 발달장애인, 직접장애인 분들에게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약이고 제일 효과적인 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인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제일 중요한 결정자인지 그분과 같이 약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내용만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추적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약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서 점차 천천히 증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급적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하고 또 약물 중단이 향후에 고려돼야 되고 비약물적인 관리에 대한 탐색이 함께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원칙이 있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치료 결정을 하는데 이제 가족과 환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죠. 약물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바쁘게 흘러가는 진료실에서 뭐 대학병원 진료 같은 경우 5분 안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때 우리의 약의 효능, 부작용, 뭐 예상되는 치료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전에 사용했던 약이 효과가 있냐 없냐 그 얘기하는데 급급하죠. 예. 그리고 가족분들은 어떤 약인지 묻고 싶은데 감히 물어보기 쉽지 않고 의사는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믿고 이렇게 맡기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두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델인데요. 당사자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자기결정 능력을 진료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약을 사용할 때의 이점, 효과와 불리한 점,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와 당사자, 가족이 모두 알고 그들의 필요에 맞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을 도와주는 분들 또한 이분들을 이런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잘 조력하고 인파워링 해야 할 것입니다. 협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과거의 모델은 과부장적 모델입니다. 치료자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근데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델은 함께 알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죠. 책임도 함께 지는 겁니다. 어떤 모델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디시전 메이킹 모델,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모델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 혹은 가족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약을 왜 쓰고 있나, 어떤 진단명인가, 약의 이름은 뭐고, 효과는 뭐고, 부작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약을 처방받을 때 염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걸 넘어서서 또 이런 기대와 욕구에 대해서도 얘기가 돼야 됩니다. 당사자와 가족이 소망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약물 치료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족과 보호자분들이 담당 의사 선생님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정신과 발달장애 진료의 현실과 도전,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조금 한번 정리하는 겸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신과 약물 처방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다수가 부작용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기반에 둔 가이드라인의 보급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당사자분들에 대한 면담 시간에 따른
어떤 그 의료기관의 보상이 지금 이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시간 보장은 또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상담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진료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료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선진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스톰프라는 캠페인인데요. 학습장애, 자폐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과잉 처방을 하지 않는 이런 전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스톰프에서는 Stopping over Medication of People with a Learning Disability, Autism or Both의 줄임말인데요.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정신과 약물 처방을 줄이기 위한 걸 목표로 하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입니다. 영국은 이제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내셔널 헬스 서비스. 거기에서 이제 좀 책임 있게 국가 주도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진, 돌봄 제공자, 가족들이 협력해서 지적장애인, 자폐증을 가진 환자분들에게 정신과 약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앞에서 이제 쭉 말씀드린 메시지를 이제 실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신과 약을 너무 오래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하면, 잘못 복용하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적정 사용 기간을 갖고 적정한 처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심에 두는 것은 소통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단편적인 모습만으로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족과 돌봄 제공자들의 소통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이분들을 통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챌린지 사업에서 한 사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진료실에 이제 당사자분을 모시고 와주셨는데 그분의 어떤 행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영상 자료까지 같이 첨부해 주셔서 이분이 진료실에서는 이렇고 현장에서는 어떻구나 라는 걸 좀 자세히 알 수 있었고요. 그걸 토대로 좀 더 섬세한 처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입이 있은 후에는 지금은 너무 다행스럽게 어떤 뭐 어려운 행동이 크게 없이 굉장히 적응적으로 잘 지내시고 있고 또 가족분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당사자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좀 더 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사 혼자서는 결코 올바른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의사는 점쟁이가 아니니까요. 예. 스톰프의 핵심 내용을 짧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사실 발달장애인, 그 지적장애인 치료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 이제 함께 노력하는 것이고요. 주변의 조력자들과 그리고 약물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고 신체 건강까지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적정한 약을 적절한 이유로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동안 복용하도록 해야 하고 치료 기간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물 치료 말고의 방법을 또 알아야 되고 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참여해야 되고 치료에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고 이 당사자를 잘 도울 수 있게 가족 돌봄 제공자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언제 그리고 왜 경험할 수 있는지, 부작용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을 우리 당사자들을 돕는 여러분들, 선생님들, 가족들이 아시고 또한 당사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도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고 저는 정말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의 개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정신장애에 쓰이는 약물이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항정신병 약물은 원래는 조현병 치료에 사용되지만 발달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공격성, 의심, 망상, 불면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에 쓰이는데요. 발달장애인 분들의 스트레스 조절, 우울감, 불안, 강박 증상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안정제, 이것은 양극성 장애 치료에 쓰이는데요. 발달장애인의 감정 기복, 자극 예민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제일 염려하는 약인데요. 이것은 항불안제.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대부분이고요. 아티반, 자낙스, 디아제판, 바리움, 졸민, 할시온 이런 약들. 이런 약들은 이제 80년대까지는 불안장애 치료에 많이 쓰였어요. 근데 90년대 이후에 새로 개발된 항우울제가 불안장애에도 탁월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장기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이 약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리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치료 현장에서. 또 이제 항불안제의 어떤 과다진정의 부작용, 의존성의 부작용을 좀 덜은 약이라고 알려진 졸피뎀 같은 수면 유도제도 사실 장기 사용은 권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불안제나 졸피뎀 이런 약들은 가급적 사용되지 않아야 되는 약이고요. 주로 제일 핵심적인 약은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소량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좀 가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정신병 약물 제일 중요한 약이라 말씀드렸죠. 주로 쓰이는 것은 2세대 약입니다. 약 이름을 말씀드리면 좀 와닿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을 실었는데요. 리스페리돈, 팔리페리돈, 올란자핀, 쿼티아핀, 아리피프라졸. 이건 이제 성분명이고요. 이 이름과 유사한 이름의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예. 이 제품명은 또 좀 다르거든요. 네, 어쨌든 또 본인 보관용 처방전을 받으시고 그 약전 사이트들이 있어요. D모 사이트라든지 K모 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검색하셔서 요즘엔 N모 그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쉽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검색하시면 좋겠고,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세대 약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2세대 약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더 좋다. 부작용도 적은 편이다. 그런데 대사장애는 클 수 있다. 대사장애가 뭐냐? 살이 찌고 식욕이 높아지고 당뇨병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분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발달장애, 자폐장애에도 쓰일 수 있고요. 네.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은 아까 이제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체중 증가,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리고 졸림, 피로감, 변비, 소변저류, 시야흐림, 자불안석증, 파킨슨 증상, 행동이 좀 느려지고 떨림이 있을 수 있고, 네. 급성 근긴장 이상증, 근육에 어떤 경직이 올 수 있고, 신경악성 증후군, 갑자기 항정신병 약물을 확 높이면 전신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활력 징후, 혈압이나 맥박 이런 수치들도 불안정해질 수 있고 중환자실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는 굉장히 드물고요. 어쨌든 외래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낮은 용량에서 서서히 약을 높이면 이런 부작용은 생기지 않습니다. 미국 당뇨협회 정신과학회의 협의하에 만들어진 성명서인데요. 성명서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표를 왜 가져왔냐면 약별로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약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일 많이 일으키는 약은 클로자핀, 올란자핀, 그리고 좀 적은 약은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 쿼티아핀은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올란자핀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고요. 워낙 대사부작용이 심하고 다른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상태 모니터를 해야 된다고 앞서 가이드라인이나 스톰프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면담 시에 체중과 키 정도는 좀 재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 혈당 이 정도는 측정을 하면 좋고 또 건강검진을 하거나 했을 때 그 기본이 되는
지질 혈증 검사 결과도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정신과 의원의 현실상 이 모든 것들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이 중에서 적어도 체중이나 키 정도는 좀 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서서 쟀던 수치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활동이나 운동을 또 독려하기도 해야겠죠. 그리고 약마다 이 표는 뭐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마다 졸림 부작용의 발생 정도도 다를 수 있다. 정신과 약이 다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약마다 용량은 또 다를 수 있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아리피프라조 5mg가 쿼티아핀 75mg랑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약을 전환할 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참고하는 자료인데요. 대략 감을 좀 잡으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약은 100mg도 높은 용량이 아닐 수 있고요. 어떤 약은 5mg, 10mg도 높은 용량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물의 용량과 조절 단위, 조절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기분조절제이고요. 기분조절제는 뭐 2번째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약마다의 특징이 좀 있고요. 발달장애인 분들의 감정 기복이나 자극 예민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사실 리튬은 좀 부작용이 많이 불편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주로 발프로이트가 많이 좀 사용이 되고요. 뭐 카바마제핀, 토피라메이트, 라모트리진도 사용이 됩니다. 약마다의 이제 부작용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100% 생긴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용하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 부작용인가 아닌가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효과와 부작용을 견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울 그림을 가져놨습니다. 모든 약은 효과와 부작용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견주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효과는 최대한 높아야 되고 부작용은 최소화가 돼야 되죠. 그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론을 바탕에 둔 어떤 관점이 또 비판 정신의학의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겠고요. 한번 뭐 살펴보시면 좋겠고, 예. 저의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